3년. 3년 동안 나는 바보처럼 살았어. 죽은 줄만 알았던 여자가 사실은 처음부터 날 배신하고 떠났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그런데 너무했어. 날 두고 다른 놈이랑 잘 살고 있었겠지. 당신은 내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 가짜 신분으로 숨어 지내고 가족도 포기했어. 그게 다 뭔 줄 알아?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감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야. 변명하지 마. 솔직하게 나랑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넌 죽은 척까지 하면서 도망쳤어. 내가 날 배신하고 다른 놈 품에 안겼으면서도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한다고? 배신? 그래, 난 떠났어. 하지만 그게 다야. 넌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본 적 있어? 넌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넌 행복하니? 라고 물어본 적 있냐고? 난 단순히 당신 가족의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야. 난 나 자신이야. 혜진, 내가 그날 정말 죽었다면 적어도 내 기억 속에서는 아름답게 남았을 거야. 그런데 지금 난 내가 역겨울 뿐이야. 3년 전 신비한 사고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거나 적어도 그가 믿었던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고 매일 시간마다 그의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아픔을 남겼다. 그는 고통, 불면증, 후회와 외로움이 겹친 기억 속에서 살았다. 그는 수천 번 자문했습니다. 별표 그날 더 관심이 있었다면, 그녀를 머물게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별표 그러나 진실이 층층이 분리되면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흩어진 실마리는 그를 끔찍한 사실로 이끌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녀가 그의 삶에서 사라지고 그녀가 견딜 수 없는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된 것일 뿐이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설 자리가 없었던 삶이죠. 완벽하게 가린 거짓말들, 당신이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모든 것을 조작했는가? 왜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당신을 속임수의 그늘에서 살게 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사랑에 의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진심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의 표피였는가? 과거가 파헤쳐지고 가장 어두운 비밀이 드러날 때 마지막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까? 부서진 마음을 위한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은 배신에 대한 구원이 있을까요? 사랑뿐만 아니라 상실, 신뢰, 치유할 수 없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시끄럽지도 평화롭지도 않은 도시 용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올해 40살의 민호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지금처럼 이곳이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혜진이가 떠난 날부터 모든 게 색깔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아침에는 저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리고 일어납니다. 어떤 저녁에는 그녀에 대한 기억과 함께 어둠이 나를 집어삼킬까봐 밤새도록 불을 켜두었다. 3년 전 어느 가을날 혜진이가 옛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다. 화창하지 않은 화창한 아침, 상쾌한 가을 바람이었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문을 나서기 전에 내게 돌아와 웃어주었다. 휴대폰 화면만 보고 무심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별표 그래, 일찍 다녀와, 별표.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그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본 저녁 무렵 나는 마음이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지만 너무 많은 이산이 있었다. 그녀의 차는 용인에서 차로 거의 2시간 거리에 있는 인천 해안 절벽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혜진이는 그렇게 멀리 가겠다는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왜 거기에 갔습니까? 왜 혼자예요? 경찰은 사고라고 단정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늘 있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닙니다. 인생은 헛되이 흘러간다. 출근하는 날마다 나는 단지 기계적으로 일을 끝내려고 할 뿐이다. 동료가 나를 술 마시자고 초대했는데 나는 모두 거절했다. 그들은 제가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집에 올 때마다 작은 구석에서 혜진이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차 마시던 버블컵, 책장에는 여전히 그녀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고 그녀의 코트가 걸려 있습니다. 마치 외출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요. 그리고 곧 돌아올 겁니다. 부산에 사는 어머니는 여전히 전화를 자주 하셨고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별표 민호야, 너 계속 이러면 안 돼. 혜진이도 너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을 것 같다. 별표. 당신 말이 맞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놓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 고통은 저희 일부가 되었습니다. 호흡처럼, 심장박동처럼 말이죠. 나는 그것을 피할 수도, 잊을 수도 없다. 나는 매일, 시간이 그를 진정시킬 때까지 그와 함께 계속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면 혜진 씨 사고 이후 저는 상실의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장모인 이 씨로부터 받은 질책에 또 다른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강한 여성이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한 손으로는 혜진이를 키웠기 때문에 딸이 전부였다. 데뷔 첫날 할머니에 의해 깔끔하게 정리된 대구의 작은 집, 보기만 해도 따뜻했던 전통 음식을 차려놓은 식탁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녀는 저를 무척 좋아했고 심지어 혜진에게 이 아이는 착해 보여. 너는 꼭 붙잡아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긴 일을 챙긴 뒤 어느 겨울 오후 이 여사를 찾아갔다. 눈이 펑펑 내리고 노면이 미끄러우며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숨 한숨 얼음이 얼어버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할머니 집 문 앞에 오랫동안 서서 감히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분노에 애를 지으며 수천 개의 질문을 담고 있는 어머니의 눈빛이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집은 여전하지만 혜진이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다. 우리의 결혼 사진은 여전히 선발에 깔끔하게 놓여 있지만 지금은 감히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녀가 무엇을 겪었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이 되어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더 신경 썼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설명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수천 번 자책했지만 이 여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 뼈아프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자주 방문했지만 그녀는 매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해고하지 않았지만 결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친척들이 놀러 올 때마다 그들은 불쾌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 번은 혜진의 이모 한 명이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너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살아 있었을 거야. 나는 그들이 고의로 나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자녀를 잃고 손자를 잃은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아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혜진 씨 가족의 책만이 아니라 그녀의 죽음에 대해 내가 발견한 이상한 것들이었다. 한 번은 저녁에 이 여사의 집에 갔을 때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니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상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긴장되어 있었다. 나는 의심으로 가득 찬 채 문 밖에 서 있었다. 누가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이 뭐죠?
혜진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나요? 그날부터 저는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여사가 단순히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뭔가 숨기고 계시네요. 근데 뭐야? 그리고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혜진의 3주기인 이날 새벽부터 차를 몰고 수원에 있는 공동묘지로 향했다. 그날 날씨는 흐렸고 먹구름이 드리워져 비가 곧 올 것이라는 신호였다. 찬바람이 묘지 줄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옷깃을 높였다. 사고 이후 나는 항상 너무 조용한 곳을 피했다. 왜냐하면 주변 공간만 조금 조용하면 슬픈 기억이 떠올라 나를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하얀 국화꽃다발을 무덤 앞에 놓고 조용히 혜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3년 전과 똑같고 나만 다르다. 그녀는 36살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제 40살이지만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혼자 중얼거렸다. 혜진아, 잘 지내니?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사람들이 날 잊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도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고 너무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다. 이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져서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혜진이의 목소리였다. 민호.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어. 묘지는 조용했고 주변의 묘석과 나무들만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상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또 다른 바람이 불어서 이번에는 더욱 세졌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시 한번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민호. 믿지 말고. 나는 벌떡 일어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무도 믿지 마. 누구요? 나는 더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지만 나무 사이로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밖에 없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뭔가 특이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마 나 안 미쳤어?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나는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환각을 일으키거나 정말 제가 모르는 게 또 있나요? 뒤돌아 걸을 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나를 오싹하게 했다. 혜진 씨 묘지석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뿌연 먼지 바로 아래 작은 흠집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에 뭔가를 새기려고 하다가 급하게 지웠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돌 표면을 부드럽게 닦았다. 한 줄의 작은 글자가 서서히 떠오르고 희미해졌지만 나를 조용히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나는 뒤로 물러서서 그 글자에 눈을 고정시켰다. 차가운 바람이 묘지를 계속 휩쓸며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가져왔다. 혜진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묘지를 떠났다. 혜진의 묘비에 새겨진 글씨는 사고가 아니야 라며 경고하듯 애는 내 머릿속을 계속 반복했다. 누가 썼을까요? 왜요? 만약 그것이 단지 악의적인 농담이라면 왜 그녀의 묘비 위에 있는가? 그리고 사실이라면 제가 뭘 믿어야 할까요? 내가 용인까지 운전해서 돌아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물방울이 아비리에 떨어져 바깥 풍경을 흐리게 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차를 몰고 아파트로 돌아갔고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내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즉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 바로 앞에 바닥에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다.
내가 집에 없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여기에 두고 왔다. 내가 주워들자 그것을 열었을 때 손이 약간 떨렸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그것을 펼쳤을 때 모든 손글씨가 눈앞에 떠올랐다. 혜진 씨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밤 9시 이태원에 있는 소아 카페로 오세요. 나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가슴 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의 진실? 누가 이 편지를 썼습니까? 누군가의 농담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진이가 진짜 죽었다면 또 알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일부는 편지를 당장 버리고 싶어. 지난 3년 동안 저는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소아 카페.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가본 적은 없어요. 이태원은 나와 혜진이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닌 번화한 동네다. 만약 이 편지가 진짜라면 왜 저를 거기서 만나기로 했나요?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묘지에서 오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들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는 전날 전화로 이 여사의 이상한 말들을 떠올렸다. 아마도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다음 날 저녁 8시 30분을 시계바늘이 가리키고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을 때 그 편지는 여전히 코트 주머니에 있었다. 평소보다 더 추운 날씨에 어제 내린 비는 여전히 길바닥에 눅눅한 기운을 남겼다. 나는 이태원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마음이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이 농담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경찰을 부를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후에 내 인생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내에 대해 스스로 조사해야 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미스터리한 편지를 받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이태원에 있는 소아 카페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었다. 나는 정각에 도착했고 창가 테이블에 앉아 2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편지가 진짜라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잦은 손님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직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받은 대답은 고개를 흔드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집에 도착해서 나는 혜진이가 데이트할 때 나에게 썼던 오래된 사진, 녹음된 전화기, 편지 등에 남겨진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저는 제가 이전에 놓쳤던 어떤 징후를 찾고 싶습니다. 나는 혜진이 항상 가지고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여기에는 대학 시절의 기념품, 우리의 첫 데이트 영화표,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전에 그것을 본 기억이 없다. 나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고 화면에 일련의 녹음 파일이 떴을 때 심장이 뛰었다. 이 파일들은 혜진이가 죽기 불과 몇 달 전인 3년 이상 전의 기간을 담고 있다. 내가 무작위로 한 파일을 눌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계속 숨길 수가 없어. 하지만 말하자면 나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 민호.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들었다면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사람이 없어. 조심하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게 두지 마세요. 나는 누군가가 방금 내 가슴을 툭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가 누구죠? 무엇을 숨기는 거야? 그리고 혜진이가 언급하는 성은 누구예요?
나는 계속해서 바른 구절을 더 들었다. 그녀의 급한 발걸음 소리,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거친 숨소리들이 있었다. 다른 파일에서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것을 봤어요. 회사에서 집에 가는 길에, 심지어 우리 집 문 앞에서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상했대. 난 미치지 않았어. 민호야. 뭔가 잘못된 거 알아요. 나는 내 피부가 차갑게 느껴졌다. 3년 전만 해도 혜진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혜진이의 옛 지인들에게 찾아가 더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처해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회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물어보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근데 한 분이 저랑 혜진이의 전 동료 지훈 만나기로 동의하셨어요. 우리는 다음날 저녁 강남의 작은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앉자마자 지훈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너 이거 꼭 깨고 싶어?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한숨을 쉬며 누가 들을까 두려워 주위를 힐끗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혜진은 죽기 전에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은 그녀에게 어떤 것도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나에게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손에 든 술잔을 꽉 쥐었다. 그럼 혜진이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녀가 영원히 침묵하기를 원했을까요? 멈출 수가 없어요. 혜진의 과거를 파고들수록 탈출구가 없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녹음들, 지훈이의 암시들, 지인들의 회피하는 시선들. 모두가 숨겨진 진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누가 모든 것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어느 늦은 오후, 혜진이와 내가 자주 가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나는 아무것도 찾고 싶지 않고 단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날씨가 쌀쌀하고 겨울의 옅은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묘사하기 어려운 음산한 모습을 공간을 덮었다. 저는 구석진 곳을 골라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어요. 수화기를 열고 녹음 파일을 되짚어 보려고 할 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다. 이씨 목소리.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더 이상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약함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허스키한 남자의 목소리가 아이러니컬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또 뭘 원하세요? 저는 긴장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끝났어? 이 할머니는 싱긋 웃었지만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제 사위가 모든 것을 뒤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들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남자는 조용히 웃고 차갑고 낯선 종류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일이 다시 파헤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가 모든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그가 여전히 당신을 예전처럼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숨을 죽였다. 손이 커피잔을 꽉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사실. 다시 한번 이 두 글자.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남자가 일어서서 떠날 때 서둘러 얼굴을 숙이고 전화 화면에 집중하는 척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창일이를 재빨리 훑어보았지만 그는 너무 빨리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이 할머니는 여전히 찻잔을 움켜쥔 손에 구모한 눈빛이 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어요. 나는 일어나서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떠나보냈고 인도를 건넌 발걸음이 한결같았다. 이 여사와 낯선 사람에게서 내가 들은 말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내가 배신당했다는 애까지 전례 없는 씁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운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말입니다. 예전부터 혜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믿어왔어요. 그것이 경찰이 결론 지은 것이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USB에 담긴 녹음 파일들, 지훈의 넌지시 비치는 말들, 이 여사의 야릇한 태도들, 그리고 이제 이 미스테리한 만남들이 나를 애끝없는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혜진이랑 같이 살던 작은 아파트로 집에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 나는 애통장, 오래된 얘기장, 이메일, 심지어 전화요금 청구서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종이 한 장, 숫자 한 장이 제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그림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의 은행 계좌 명세서는 그녀가 죽기 전 몇 달 동안 추상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익명의 계좌에서 송금되는 돈이 있고 매달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조난을 당하기 바로 하루 전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누가 그녀에게 돈을 보냈을까요? 혜진이의 예전 핸드폰에서 계속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그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화번호가 있지만 이름이 저장되지는 않는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다. 혜진이가 뭔가 숨겼으면 내가 진짜 이해했을까?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14년 동안 그녀와 함께 살았지만 알고 보니 그녀의 삶의 일부분은 제가 결코 만져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제가 여전히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더 모호해진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아예 제가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비좁은 거리를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가로등은 흐린 빛 속에서 흐려져 고인 웅덩이에 옅은 노란색 빛을 반사했다. 나는 머리가 꽉 막힌 것 같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이 겹쳐지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내가 또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혜진이와 내가 젊었을 때 자주 가던 홍대의 작은 술집으로 들어섰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걸쭉한 공기 속에서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소주 한 병을 주문하려는데 뜻밖에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현. 우리는 한때는 친한 친구였고 한때는 끈질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부터 결혼하는 날까지 나와 혜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다. 근데 혜진이가 죽고 나서 재현이랑 저랑 멀어졌어요. 나는 그를 비난하지도 다시 찾아본 적도 없다. 아마도 내가 그를 보는 것은 단지 과거를 생각나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걸어갔다. 재현은 고개를 들고 약간 놀란 눈빛이었지만 이내 멀어졌다. 제가 목소리를 내기 훨씬 전에 우리는 함께 앉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혜진 씨에 대해 제가 방금 알아낸 것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재현이가 혹시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처음에는 말문이 막힌 채 관여하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데 혜진 씨 계좌에 있는 이상한 분위기를 하니까 재현 씨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는 술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아 파도의 안쪽 액체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세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도 그녀가 죽었다고 믿니? 그 말은 나를 단칼에 찔리는 것과 같다.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분석하려고 애쓰며 재현을 쳐다봤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재현이가 혜진이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떠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한 말은 나를 침묵하게 했다. 재현의 말에 따르면 혜진은 사망하기 전에 성호라는 이름의 부유한 남자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지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혜진이 계좌에 있는 돈은 성호가 보내준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3년 전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혜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함께 겪었는지. 어떻게 그녀가 저를 배신할 수 있죠? 어떻게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지어내서 나를 떠날 수 있을까? 벌떡 일어나 재현의 멱살을 움켜쥐자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민호. 너는 믿고 싶지 않지만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스스로 검증해봐. 나는 손을 놓았고 숨을 몰아쉬었다. 내 귓가에 여전히 재현의 말이 맴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운명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재현과 대화를 나눈 뒤 정신없이 수사에 뛰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낮이나 밤을 구별할 수 없고 더 이상 일이나 개인 생활에 관심이 없다. 내가 찾은 모든 단서는 이성과 감정이 지속적으로 대치하는 더 깊은 심연 속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나는 은행을 찾아 혜진의 마지막 거래를 확인했다. 빠져나간 분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이 중 일부는 신원조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강남의 한 개인 로펌에 송금되다. 저는 이 단서를 따라다니며 거액의 돈을 들여 그곳 직원들이 의도 없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것을 수락했습니다. 3년 전 한 여성 고객이 신분 변경 절차를 밟고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한국을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준 서류철을 들고 내 눈앞에 있는 글귀가 춤추듯 했다. 비록 이름이 바뀌었지만 첨부된 사진은 틀릴 수 없다. 혜진이. 내 호흡이 무거워졌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수집한 모든 것은 혜진이가 그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떠나려고 죽은 척했다. 내가 무자비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난 3년 동안 나를 고통 속에 살게 해야 하는가? 그녀는 그냥 가버릴 수가 없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현이가 언급하는 남자 성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 그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치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부유한 사업가이다. 혜진이가 진짜 옆에 있다면 저는 더 이상 혜진이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분노, 고통, 배신감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처럼 내 안에 가득했다.
저는 죽지 않은 사람을 위해 울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수천 개의 질문으로 스스로를 책망하고 괴로워했다. 혜진이는요? 그 3년 동안 그녀는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후회한 적 있어요?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나를 잊고 다른 남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나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보호했던 것, 붙잡았던 것. 이제 깊은 상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부터 다시는 예전 민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의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것은 불길처럼 소용돌이치며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태워버렸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내 삶을 뒤덮은 거짓말, 비밀, 가식들에 대해 충분히 참았다. 처음부터 이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여사일 수밖에 없다. 겨울비가 막 그친 저녁에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 길바닥에 살을 애는 듯한 한기를 남겼다. 대구의 집은 여전하지만 내 눈에는 이제 허위로 가득 찬 곳일 뿐이다. 나는 물을 세게 두드려서 더 이상 이웃들이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이 할머니는 거기 서서 늙은 얼굴에 지친 눈빛을 보였지만 나를 보고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가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도록 초대도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무섭게 고요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모든 것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혼란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컴울함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태열하게 살 수 있었던 반면 나는 고통에 시달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할머니를 돌아보았고 목소리는 쓰라림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 아시죠?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이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로 가서 차를 마시고 손에 도자기 쟁반을 내려놓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무거움을 숨길 수 없었다. 무슨 사실을 더 듣고 싶어? 너 혼자 찾은 거 아니야. 그 말은 나에게 단칼에 꽂히는 것과 같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혜진이가 죽었다고 믿게 해주셨어요? 3년 동안 여전히 고통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나요? 할머니가 미안한 적 있어요. 이 씨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웃음 속에는 기쁨이 전혀 없었고 씁쓸한 아이러니만 가득했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해? 넌 내가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해? 너만 상처받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더 날카로워졌고 눈에는 전에 본 적이 없는 분노가 빛났다. 혜진이는 내 딸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녀가 너를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그녀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너한테 뭐라고 설명 안 해도 돼. 나는 온몸이 꿍꿍 얼었다. 그 말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나는 논쟁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여사가 그렇게 냉담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싱긋 웃었지만 마음속은 형언할 수 없는 쓰라림이었다. 그녀의 이유는 돈이에요? 성호의 권력인가? 내가 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여사의 눈이 차가운 빛으로 번쩍였다. 정말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그녀가 단지 돈 때문에 너를 떠났다고 생각하니 너는 정말 이해가 안 가, 민호야. 그 말은 마치 내가 혜진이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격렬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다. 혜진이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 빼고 다 아는 것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여사를 쳐다보니 온몸이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당신은 나를 좋아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녀는 처음부터 내가 혜진이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동안 조용하셨나요?
할머니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나를 오랫동안 깊이 바라만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고 피골하고 무기력함을 가져왔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혜진이가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받아주셔야 돼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 결국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화가 날 수도, 고통스러울 수도, 비명을 지르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혜진 애가 떠났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뿐더러 돌아갈 생각도 없다. 할 말이 없네요. 나는 등을 돌리고 그 집을 나갔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과거에서 나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가족 모임이 진정한 폭풍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참석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 여사와 대치한 뒤 계속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대답이 필요하고 이 여사가 제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아마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날 대구에 있는 이 여사의 집은 평소보다 더 붐볐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도 자리를 잡았다. 거실의 분위기는 무섭게 무거웠고 모두가 오늘이 단순한 단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긴장한 표정이었다. 나는 책상 옆에 나무 의자에 앉았고 시선은 방 안의 모든 얼굴을 훑었다. 이 씨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옷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있어 보기만큼 침착하지 못했다는 신호다. 대화는 처음에는 하찮은 집안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그러다 물결치듯 아무도 혜진의 죽음의 애에 대해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제가 믿었던 사고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친척이 슬쩍 피하는 어조로 혜진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자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나는 탁자 위에 차자를 3개 내려놓았고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왜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지난 3년 동안 나는 가책, 고통,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 결표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선 회피, 긴장한 얼굴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거실 문이 열렸다. 나는 방 안의 공기가 응고되는 것을 느꼈다. 내 손이 의자로 꽉 잡히자 호흡이 더욱 다급해졌다. 그 순간 저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혜진이가 들어온다. 그녀는 제 바로 앞에 서서 꿈의 몽롱한 모습이 아니라 저희 지친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야. 살로 된 뼈. 하지만 내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더 이상 내가 알던 혜진이 아니다. 그녀는 더 말랐고 등불빛 아래 창백한 피부, 어깨 위로 늘어뜨린 긴 머리, 차갑지만 강박적인 눈동자. 상냥한 모습도 없고 따뜻함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숨쉬기가 힘들었다. 방 전체가 너무 조용해서 가슴 속에서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모두가 진짜 폭풍이 곧 퍼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 일부는 그녀를 만지고 싶었고 이것이 악의적인 농담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만지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가 여기 서 있어도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마르고 생각했던 것처럼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간단한 질문만 남았지만 지난 3년 동안 쌓인 상처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왜?
나의 질문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그 순간에도 시간이 멈췄던 것처럼요. 혜진은 눈을 붉히며 가만히 있었지만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정말 약하다는 것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눈빛에는 전에 본 적이 없는 확고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혜진이 아니었고 한때는 애를 소중히 여겼었죠. 제 앞에 있던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 할머니는 외면했고 눈빛에는 읽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았다. 다른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고 제가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자신들도 이 속임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듯이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혜진이의 대답만 필요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설명을 기다리며 내가 듣고 싶은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자 혜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회한의 눈물이 아닌 그녀의 얼굴 위로 흘러내린 눈물은 너무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왔고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는 3년 전만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가족, 이씨로부터 수년 동안 그녀를 속박해온 모든 것들로부터의 압박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마음의 공백을 메울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 모범적인 아내가 되라고 강요받으며 통제된 삶을 계속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가 필요하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호는 그녀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주었다.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과 같다. 그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까? 그녀는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나요? 만약 그녀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다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와 함께 이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목소리의 떨림을 억제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버리고 싶어하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혜진이 말을 계속하자 방 안 공기가 더욱 답답해졌다. 그녀는 이 여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녀가 죽은 척하는 계획을 실행하도록 도운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혜진의 안전이다. 혜진이 떠나고 싶다고 말하자 이 할머니는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딸에게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상실을 감수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완벽한 거짓말 속에서 살았지만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뒀어요. 마치 제가 알 가치도 없는 것처럼요. 마치 제가 그들이 그려놓은 길의 작은 장애물처럼요. 이 여사는 침묵했고 반박하지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무슨 말을 해도 그녀가 나에게 준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혜진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이제 우리 사이의 격차는 단지 3년의 공백이 아니라 메울 수 없는 심연이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여자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 그녀는 나의 혜진이 아니다. 그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택한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대화가 절정에 달했지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어난 일에 대해 충분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떤 사과도 그들이 내게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일어섰다. 그 순간 반이 얼어버린 것 같다.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저는 혜진이를 마지막으로 쳐다봤고 등을 돌리고 그 집을 나섰고 제가 믿었던, 사랑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마도 이번이 그녀를 내 인생의 일부로 생각하는 마지막일 것이다. 나는 집을 나섰고 뒷문은 무거운 소리와 함께 닫혔고 마치 과거와 나를 가둬둔 마지막 밧줄을 끊는 것 같다. 바깥 분위기가 너무 싸늘해서 어둠 속에서 내 숨결이 보일 정도였다. 대구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마음 구석구석 소용돌이치며 남겨진 모든 감정을 분쇄하는 분노의 폭풍이었다. 나는 거기에 서서 앞길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차들이 드문드문 있고 비 온 뒤 축축한 보도 위를 희미한 가로등이 비추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신 무서운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 모든 감정이 지쳐버린 것 같았죠. 나는 진실을 알게 되면 해방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진실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다. 지난 3년 동안 혜진이가 영원히 떠났다는 믿음으로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 나는 무심한 나를 비난했고 내가 그녀를 더 많이 배려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처음부터 제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택했고 떠날 계획을 세웠으며 성공했다. 이 이야기에서 나의 존재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알 가치가 없는 소외된 자와 같을 뿐이다. 가슴속에 고통이 파고들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혜진이의 세상에 내가 속해본 적이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은 그녀를 붙잡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아마도 그녀는 실제로 내 것이 된 적이 없을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당초 사랑은 내가 더 씁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그려낸 환상일 뿐일까? 인간이 떠나기로 결심하면 더 이상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나는 결혼식 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던 내 손을 내려다보았고 마음이 약할 때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준 적이 있었다. 이제 그 손은 공허하고 붙잡을 사람도 보호할 사람도 없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뒤돌아 걸어갔다. 어디로 갈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 과거의 파편들, 잿더미가 된 사랑의 세월들. 어쩌면 그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